2026년 기술업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죠.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그렇죠. 아마존, 알파벳, 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뉴스에서 정말 매일같이 들리는 이름들이죠.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혁명을 이끌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과연 2026년에 이 거대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5가지 구체적인 예측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걸 넘어서요. 각 예측의 배경에 있는 그 논리와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시장을 볼 때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동력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예측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 기업들의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또 그 성장 경로에 어떤 함정과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거인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강자들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술 시장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지점부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예측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승세는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 말만 들으면 또 그 얘기야 너무 뻔한데 싶거든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요? 좀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게 이 예측의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주가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 기업들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알파벳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 1년간 주가는 상승했는데 미래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식 가격은 비싸졌는데 주식의 가치는 더 싸졌다.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모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 오르는 동안에요.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이 20% 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가는 올랐지만 그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셈이죠. 아하.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졌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애플 같은 기업의 데이터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고평가라는 장벽이 실제로는 더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른 주가 그래프라는 겉모습만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에서는 기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이익 성장세가 주가 상승 속도를 추월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엄청난 이익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AI 덕분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크게 2가지 동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AI로 최적화해서 줄입니다. 고객 지원 같은 업무는 AI 챗봇으로 자동화하면서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고 있고요. 돈을 더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돈을 줄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기존 사업에 AI를 접목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룰 메타의 사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AI가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개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품과는 다르다. 이런 논리네요. 아주 흥미로운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한데도 두 번째 예측은 상승길에 상당한 변동성이 동반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순탄하게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거친 바다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그 자체입니다. 기대감이요? 네, 지금 시장은 AI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느 분기에 기업의 AI 관련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5%만 줄었다.
혹은 새로운 AI 칩 출시가 한두 달 지연된다는 소식만 나와도 시장은 성장 스토리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대가 너무 크니까 아주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일종의 기대의 역설 같은 거네요. 너무 완벽한 미래를 그리다 보니까 작은 흠집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요. 그럼 두 번째 파도는 뭔가요? 그건 기업 외부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라는 파도입니다. 이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 그건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연합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아서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나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은 끊임없이 규제 당국의 주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외부 변수가 터지면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안전한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테고요. 맞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보통 기술주 같은 성장주보다는 헬스케어 주식이나 꾸준히 배당을 주는 유틸리티 주식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군요. 네. 다만 이 예측의 핵심은 이런 흔들림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릴 순 있어도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조류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멀미를 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는 조언이네요. 자, 그럼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개별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세 번째 예측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가장 저평가된 메타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건데요. 사실 메타는 몇 년간 한물 같다, 메타버스에 돈만 쓴다,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메타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0배 수준으로 30배가 넘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확연히 저렴합니다. 시장이 메타에 대해 일종의 낙인을 찍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낙인이 지워질 때가 됐다는 게 이 예측의 골자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렇게 저렴하게 내버려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뭐가 다른가에 대한 답이 바로 AI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AI가 메타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좀 불분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드번테지 플러스 같은 AI 기반 광고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효과가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광고 자동화 플랫폼이요? 네. 광고주가 타겟 고백이나 광고 소재를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메타의 AI가 알아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 가점 높은 효율을 내주는 거죠. 이게 광고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고 단가를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메타가 메타버스라는 허공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걱정하는 동안에 메타는 뒤에서 AI로 자신의 핵심 사업인 광고, 이 현금 창출 기계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시선이 온통 메타버스에 쏠려 있는 동안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시장이 메타는 메타버스 회사가 아니라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광고 회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른 멤버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그 리스크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핵심 사업의 펀더멘털이 강해졌다.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AI를 활용해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메타의 전략. 그런데 네 번째 예측의 주인공인 엔비디아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측 내용은 엔비디아는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최고의 칩을 만드는 기술 회사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제 단순히 더 빠르고 좋은 칩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신들의 그 독보적인 AI 기술을 다른 산업의 운영체제, OS처럼 깊숙이 심어서 새로운 시장 자체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운영체제요? 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핵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통신 장비 회사인 노피아랑 육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주 좋은 예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션 파마슈티컬스와의 파트너십 같은 거요. 신약 개발 회사요? 반도체 회사랑요? 네, 엔비디아가 수백만 개의 유전자 및 세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 모델을 제공하고요. 리커션은 이걸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이건 단순히 칩을 파는 게 아니죠. 신약 개발이라는 완전히 다른 산업의 연구 개발 프로세스 자체에 엔비디아가 핵심 엔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이게 바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독일의 거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와는 산업용 메타버스, 즉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공장을 가상 공간과 똑같이 만드는 거요? 네,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제해서 생산 라인을 바꾸거나 새로운 공정을 시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잡아내는 기술이죠. 엔비디아는 이 가상 공장을 구동하는 그래픽과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요. 통신, 제약, 제조업, 엔비디아는 이렇게 산업의 경계를 막 허물면서 자신들의 기술을 세상의 모든 산업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전략적 협력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게 이 예측의 핵심입니다. 정말 무서운 비전이네요. AI 시대의 인텔 인사이드를 넘어서 엔비디아 에브리웨어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인들의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7기업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예측인 것 같습니다. 2026 최고의 수익률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건 좀 앞선 4개의 예측을 뒤집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뒤집는다기보다는 시야를 더 넓혀주는 예측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AI 혁명의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수 효과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AI라는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엄청난 물을 가두고 있다면 그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더 비옥한 농사를 짓는 작은 땅들이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몸집이 가벼운 이런 기업들이 성장률 면에서는 거인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지만 비옥한 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가요? 그리고 거인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따라해서 흡수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거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틈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 줍니다. 아, 맞춤형 칩이요. 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원하는데 엔비디아의 범용칩만으로는 100% 만족할 수가 없죠. 브로드컴은 이런 거인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거인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아하, 백화점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 양복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브로드컴 말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비우스 그룹 같은 회사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요. 오직 고성능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만 집중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처럼 AI 생태계는 거인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특정 영역을 파고드는 수많은 전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거인들을 넘어서 이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로 확장될 것이라는 중요한 시그널이죠.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오히려 저렴해지고 있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숨겨진 가치에서 시작해서 피할 수 없는 변동성, 재평가가 기대되는 메타의 반격, 모든 산업의 운영체제를 꿈꾸는 엔비디아의 야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인들의 그늘에서 더 빠르게 자라나는 새로운 강자들의 이야기까지 기술 시장의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네요. 2020년 기술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이상 AI가 온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 각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AI 혁명이 막연한 기대의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그리고 생태계 확장이라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AI 생태계가 지금의 일봇 기업을 넘어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과연 몇 년 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멤버 중 누군가는 탈락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강자들 중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AI가 여러 중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혁신가가 나타나 지금의 판을 흔들게 될까요? 그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로운 과제